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딜입니다. 바로 저번 영상에서 교토 다녀온다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셋업을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인트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저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그저께 한국에 들어왔고요. 어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오늘 이제 그럭저럭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 교토 한 달 살기 영상에 대한 인트로를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교토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한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죠? 일단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 일도 되게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했고, 뭐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고 이랬어가지고,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로 하려고 해가지고, 이번에 교토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엄청 굉장히 많은 일을 막 맨날 밤새 가면서 막 쏟아지듯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간신히 교토에 출국하기 전날쯤에 끝냈어요. 그때 정말 끝내고 다 던지고, 아, 신난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는 막 여행 갔다 와가지고 막 밤에 자 이제 여행을 다녀왔으니 일을 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일 다 던지고 그러고 출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휴식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휴식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집에서 늘어지듯이 있는 거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 그동안 못했던 걸 막 하면서 제 마음에 대한 힐링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한 달 살기라는 거를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외 사는 건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어렸을 적에 제가 좀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좀 했었고 그런 거였고, 이번에는 제가 어른이 된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니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힐링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로 따지면은 2월 17일에서 3월 16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28일 꽉 채워가지고 다녀왔고요. 짠! 가서 메모지 사가지고 이런 것도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한 달 여행, 한 달 살기를 교토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제가 엄청 자주 가는 거 보셨죠? 그만큼 제가 교토를 좋아합니다. 또 제가 교토를 정말 좋아해서 정말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토에 가면은 가는 곳만 가요. 제가 좋아하는 떡집, 제가 좋아하는 절, 뭐 제가 좋아하는 밥집, 제가 좋아하는 카페 이렇게 가면은 4박 5일이면 보통 일본 여행으로는 많이 길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로 많이 가시고 아예 요새는 막 1박 2일 이렇게도 가신다 그러는데 4박 5일이면 굉장히 꽉 채워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는 여기를 맨날 가는 데만 가다 보니까 못 간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항상 가는 데만 가는 데 말고 한 달을 살면은 가고 싶은 떡집, 가고 싶은 카페, 좋아하는 절 갔다 오고 나서도 저에게 23일이 남잖아요. 그 남은 23일 동안 교토를 좀 구석구석 봐야겠다, 이런 저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하필 이제 교토를 선택한 이유 중 또 하나가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적어도 난 모르는 어쨌든 외국이잖아요. 외국에 대해 우리가 막 유튜브로 보고 뭐 블로그로 읽고 해봤자 어쨌든 실제로 가보면 전혀 사정이 완전히 다른 외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뭐 친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이 이제 외국인데, 국경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일본어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일본어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병원 가서 제 증상을 설명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뭐 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어느 플랫폼으로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호텔에서 뭐 택시 불러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떤 약으로 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으로 골랐습니다. 또 어쨌든 일본은 옆나라고 자주 갔기 때문에 사정을, 제가 방금 외국은 사정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외국 중에서도 전혀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보다는 사정을 알아요. 왜냐면 전 일본을 근 몇 달 내에 무지하게 많이 다녀왔으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분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하고 좀 그런 분들이 올리신 글을 읽을 기회도 많고 해가지고 좀 사정을 알고 또 일본이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니 무슨 소리냐? 한국보다 비싼 나라다. 한국보다 비싼 나라인 건 맞는데요. 은근히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이 있어. 이를테면은 막 덮밥. 한국에서 요즘 소고기 덮밥 같은 거 먹으려면 어쨌든 10,000원 넘게 내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물론 제일 싼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뭐 스키야라던가 뭐 마츠야라던가 이런 곳에 갔을 때 소고기 덮밥 한 그릇이 400엔, 4,000원을 좀 안 합니다. 그런 저렴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일본엔 다이소가 있죠.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좀 한 3박 4일 갔다 오는 거면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참으면 돼요. 근데 한 달 동안 살 거면 불편하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은데 일본은 다이소, 캔두, 세리아라고 하는 3대 백엔샵과 또 대부분의 물건이 300엔씩 하는 3코인즈라고 하는 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산품이 또 질 좋은 공산품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한 달 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교토에 가가지고 이번에 아까 날짜를 말씀드린 대로 대충 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 그때로 일부러 잡았다기보다는 약간 일부러 잡았나? 어쨌든 그때가 좀 일본에서 벚꽃이 안 폈을 때예요. 그게 조금 비수기 느낌이면서 저에게 좀 가 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벼룩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골랐고 그리고 3월 중순쯤 되면은 좀 따뜻해져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속았어요. 아니 이번에 교토도 되게 좀 이상기후처럼 추워가지고 예년보다 꽃이 막 한 1개월 이상을 막 늦게 피고 막 다들 너무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추웠어가지고 전 약간 잠깐 이건 교토 날씨가 아니잖아 약간 속았어 좀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원래 저의 계산으로는 그때쯤엔 따뜻하겠지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소는 일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교토는 대충 여기쯤 있어요. 그럼 이 교토를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보면 왜 사각형이라고 보냐면 교토는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완전 계획 도시예요. 지금보다 한 1000년쯤 전에 헤이안쿄를 이제 만들 때 이 교토를 딱 잡아가지고 좋아 여기다가 이제 완전 장안 같은 걸 만들겠어 이러면서 막 그 구획을 딱딱딱 나눠가지고 도를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쯤에 왕궁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번화한 거리는 여기 시조라고 하는 그런 좀 큰 거리가 있어요. 좀 차도 비교적 4차선 도로니까 비교적 큰 편이고 그리고 여기 이 좀 도시 중간에 가라스마선이라고 하는 전철이 다녀요. 그 전철이 다니는데 그 가라스마선이 다니는 전철이 여기를 가라스마 도리라고 하는데 이 시조 가라스마 그러니까 시조 도리와 가라스마 도리가 교차한 여기를 시조 가라스마라고 하는데 교토에서는 거기가 가장 번화한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비껴간 여기쯤에 있는 살짝 이제 또 아주 살짝 번화가 살짝 벗어난 조용한 곳에 있는 한가한 예술 호텔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23일 있었고요. 앞에 5일은 다른 데 있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여기 쪽에 있는 한가한 예술 호텔에서 이제 머물렀고요. 저의 여행의 테마는 문구 그리고 힐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문구점을 많이 갈 것이고 제가 갈 수 있는 좀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많이 가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정해가지고 갔고요. 가기 전에 제 성격상 좀 어느 날 며칠은 뭘 어디를 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을 대충 세워가지고는 갔는데 늘 그렇듯이 원래 해외여행을 가면은 계획대로 원래 안 돼요. 원래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다 망쳐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획의 한 절반 정도 지켰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구점은 어쨌든 계획대로 많이 갔고요. 좀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즐겁게 이제 다니면서 그래 내 계획대로 여기저기 저기저기를 다 가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이 거리를 걷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쉬고 이것이 힐링이기 때문에 난 힐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그 예산이랄까 이제 다 쓰고 난 돈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대충 제가 이번에 비행기는 제가 모아놓던 마일리지로 갔어요.
원래 그 일본 갈 때 마일리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비행기 값이 일본 비행기 값은 그렇게 안 비싼데 이를테면 유럽 비행기 값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갈수록 그 그 돈으로 현금으로 하면은 좀 먼 데를 좋은 데로 갈수록 현금이 확 뛰는데 마일리지는 그 비율로 뛰진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일리지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크게 되게 좋은 거, 뭐 이를테면 미국 비즈니스 이런 데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그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가지고 일본 마일리지로 갔다 왔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 제 호텔 여기 머문 거 여기 머문 거 그러니까 두 군데 호텔 묵은 거 제가 거기서 쇼핑한 거 거기서 밥 먹은 거 저 비싼 밥도 제법 먹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차 마신 거 비싼 차도 마셨어요. 그리고 쇼핑도 굉장히 이제 실컷 했고 뭐 체험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진짜 다 해서 얼마냐? 9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사실 저보다 훨씬 싸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호텔을 좀 좋은 데 잡았고요. 호텔 조식을 신청을 다 했어요. 근데 원래 당연히 호텔 조식은 비싸잖아요. 호텔 조식 대신 이를테면 제가 전날에 편의점에 사다가 뭐 간단하게 사다 놓고 먹는다 이랬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십만 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호텔도 제가 좋은 데로 했는데 좋은 데서도 또 조금 좋은 방을 했어요. 왜냐면 욕조 있는 방에 머무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좀 그 대중탕 말고 개인 욕실 있는 데로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가서 내내 제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대중탕을 못 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개인 욕조 있는 방으로 해서 되게 좋았었는데 그래서 개인 욕조에서 목욕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은 호텔 말고 약간은 덜 호화롭지만 대신 그 좀 더 번화가에 가깝다거나 아니면 번화가에서 조금 먼 호텔로 하시면은 좋은 방이 그러니까 번화가에서 제가 좀 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번화가에서 걸어서 그냥 슉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거 말고 아예 막 요렇게 올라간 그런 데 하신다고 하면은 호텔비 제가 낸게 그 다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호텔 훨씬 저렴하고 조금 더 많이 주택가에 있고 그런 데로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건 한 달 살기라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쇼핑했고 밥도 비싼 거 먹었고 이렇게 했었던 돈들을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힐링하자가 컨셉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해서 돈을 이번에 조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맨날 밤새 가면서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맞고요. 만약에 뭐 저처럼 또 엄청 힐링을 하고 싶다 이런 조건을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뭐 일본어를 한다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는 뭐 교토 정도 되는 곳에서 한 달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교토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인트로 영상이니까요. 이거 뒤로 저의 교토 브이로그가 뭐 10수화가 이제 나올 거여가지고 그걸 보실 때 조금 이해하시기 좋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토 일단 천년 고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입다 죽는 도시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교토화법이 유명한데 그 교토화법은 너무 밈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 일본이 이렇게 있고 막 이 위에 홋카이도 있고 여기 아래 뭐 이런 섬들이 있고 되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교토는 한 9세기 가량에서 나중에 거의 막 한 메이지 유신 정도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제 일본을 다스리는 천황과 그 가족이 여기 살았어요. 이게 한국인한테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게 저도 얼마 전에랄까 몇 년 전에 안 건데 한국은 나라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면 당연히 다 다른 왕실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고려 생김 다 이제 왕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 되면서 왕씨들은 싹 죽이고 이씨 왕조가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 그래도 당연히 나라가 바뀌면 당연히 이제 왕실이 싹 바뀌는 건데 일본은 계속 무슨 시대에도 천황가는 그냥 계속 그대로였던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는데 근데 장식으로 약간 있는 거고 대신 진짜 권력자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본 황실의 인정을 받은 약간 그 시대 최고 황실 외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가가 이제 계속 살아왔었던 곳이고 그 왕조 시대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전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한 9세기 그쯤에 이 교토에서 좀 계획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다들 여기서 세대토록 행복하게 살자.
한 그때부터 한 3세기 정도 있었나? 하여튼 그 정도를 해이안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해이안시대는 완전 교토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있는 황실이 있으면은 그 황실은 근데 사실 이때도 약간 장식이에요. 후지와라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가지고 이 가문에서 황실로 자기 딸을 들여보냅니다. 자기 딸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위는 약간 그 물러나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외손주를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자기가 천황의 외할아버지로서 세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뭐 조선 후기 약간 뭐 안동 김씨 약간 뭐 그런 외척의 발호 이게 그냥 이 시대는 그냥 원래 얘네들 항상 그렇게 외척이 잡았어요. 그렇게 외척이 잡고 있는 이제 시대였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더 황실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그리고 공가라고 이제 막 부르는데 그 공가 중심으로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교토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시골입니다. 교토가 중심이고 멀리 뭐 저 아키타 뭐 이런 지역으로 간다. 그거는 약간 거의 유배 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교토가 중심인 그랬던 세월이 또 이제 꽤 길었어요. 좀 한 3세기, 4세기 지난 다음에 뭐 막부라던가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전국시대 뭐 막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하면서 천안가는 거의 그냥 장식으로 그냥 교토에 있는 그냥 종인형 같은 느낌으로도 이제 살았고 다른 데서 하고 싶은 건 이제 다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라 그러죠? 그 절차상 천황역이 있는 거예요. 절차상 천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교토 사람들은 자기네가 모든 것의 이제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완전 그 천황과 귀족가가 모여 사는 곳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힘을 잡아서 했었던 뭐 막부 시대라던가 뭐 그런 시대 뭐 쇼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무라이들이에요. 사무라이들의 짱이에요. 그거는 너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족적이고 훌륭한 문화는 이 교토에만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저런 천박한 약간 뭐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랬고 이제 되게 그 천한 귀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잡담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옷을 막 어떻게 입었는데 뭐 옷 색깔에 다 이름이 있었고 그것을 정확한 계절에 맞춰 입어야 됐고 이런 아주 그 정해져 있는 이들이 만든 규칙이 있는데 그 이들이 만든 규칙은 내부 사람이어야 지킬 수 있는데 이 내부 사람이 아니면 이제 경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막 와카 있잖아요. 되게 막 정형시 돼 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좀 길쭉한 그 회지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딱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 화지가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 계절에 어울리는 컬러가 있어요. 계절에 어울리는 컬러에 계절에 어울리는 그림이 좀 그려져 있으면 좋고 그거를 그 계절에 정확히 아름다운 나뭇 가지에다가 묶어서 그 아름다운 상자 딱 정확히 어울리는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낼 때 이제 하인의 옷도 당연히 예쁘게 입혀야 되고 그 받아본 사람이 펼쳐봤을 때 그 시의 내용이 지금과 아주 적절해야 돼요. 근데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문화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 정말 우아하다 이러면서 자기네 내부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아주 문화적으로 단적인 예가 히카루 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겐지 모노가타리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의 다른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겐지 모노가타리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헤이안 시대에 황궁역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후지와라 씨가 자기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후지와라 씨가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당연히 번성한 가문이면은 큰아들도 잘 살고 작은아들도 잘 살고 셋째들도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잘 사는 집안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딸을 낳아요. 그 다들 이제 천황 여기 들여보내가지고 내가 다음 천황의 할아버지 한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 형제끼리.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다음 세대 나오죠. 또 그 다음 세대 나오죠. 이러면서 후지와라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후지와라 씨지만 몰락한 사람도 있고 후지와라 씨 중에서 정점에 선 사람이 있어요. 그 후지와라 씨 중에서 이치조 천황의 시대에 아주 정점에 섰던 사람이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그 사람의 딸 쇼시의 시녀인 무라사키 시키부가 겐지모노가타리를 궁중에 섰습니다. 이 이치조 천황에게 2명의 정처가 있었어요. 그 말고도 정처가 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정처는 2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계속 살아온 좀 조강지처인 데이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지와라노 미치나가가 자기의 그 조카가 죽으니까 그 자기 조카가 원래 그 전때의 권력 짱인 사람의 바로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전때 이제 돌아가신 이분의 동생이 딱 자기 조카를 딱 몰아내고 자기가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딸인 쇼시가 이 데이시가 궁중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쇼시를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치조 천왕 한 명의 남자를 두고 데이시와 쇼시가 약간 총에 다툼 비슷한 것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이치조 천왕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후지와라노 미치나가가 권력자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 데이시 중궁은 나중에 황후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황후라는 이름이 우리가 듣기에는 제일 높은 거 아니야라는 이름이지만 이 궁중에서는 놀랍게도 중궁이 제일 높은 거고요. 황후는 한 발 물러난 전대중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시는 황후가 되어서 이제 궁 밖에 좀 나가서 이제 뭐 살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총의 다툼 비슷한 걸 하긴 했잖아요. 하긴 했을 때 이 쇼시의 시녀인 무라사키 시키부 말고도 이 데이시의 시녀들 중에도 세이쇼나곤 같은 그런 유명한 문장가들이 있고 어쨌든 이 후궁의 여자들이 후궁의 왕비들이 수많은 재능 있는 시녀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럼 그 시녀들을 데리고 뭐 계절마다 뭐 시 대결 이런 것도 펼치고 이런 아주 풍요가 넘치는 사회였는데 이 쇼시가 데리고 있었던 무라사키 시키부가 정말 이 시대까지 물론 세이쇼나곤의 마쿠란 소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모노가타리가 조금 더 되게 훨씬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고 잘 알려져 있달까 그런 문학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주 궁정, 막장, 치정극인데 이 이야기는 히카루 겐지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가상의 인물인데 이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소설 속에서 기리스보 천왕이라고 하는 가상의 천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은 기리스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후궁들 사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사는 코이라고 하는 약간 낮은 품계의 후궁을 사랑했어요. 근데 거기에 고키덴이라고 하는 좀 높은 품계의 완전 다음 때 그 중궁 될 사람이 사는 그런 데가 있는데 고키덴에 산 요고라고 하는 높은 후궁이 있는데 이 높은 후궁은 이 기리스보에 사는 코이가 재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천황이랑 더 어려서부터 계속 살았고 내가 아들도 낳아줬고 지금 우리 아빠가 훨씬 권력자인데 저 미천하고 저 가난하고 지금 어떻게 입궁했는지도 모를 저 여자를 사랑해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데 계속 괴롭힐 때마다 기리스보 천황은 얘가 너무 안쓰럽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너무너무 막 사랑을 하는데 기리스보 코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 낳고 금방 몸이 약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낳은 아이가 히카루 겐지가 히카루가 이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히카루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겐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미나모토 그러니까 무슨 그 원 맞나? 어쨌든 이 무언가에 조금 원천할 때 좀 그런 이 물수 변에다가 이 그 들판할 때 이제 원자 써가지고 이제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겐이라고도 있거든요. 그게 좀 황족이었다가 신하가 되는 사람이 받는 성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히카루 겐지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애가 막 이쁘고 너무 똘똘하고 너무 천재예요. 너무 천재, 너무 진짜 뭐든지 잘하고 모두가 그를 사랑해. 근데 지금 이미 얘 말고 지금 고키된 요거라고 확실히 다음 때 중궁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낳은 애가 이미 히카루 겐지보다 훨씬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리스보 천왕은 얘가 너무 이쁘지만 얘가 혹시 황실에 있으면 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언자들도 막 얘는 신하를 해야지 얘가 지금 황궁에 있으면 얘는 분란의 씨앗이다라고 예언들을 하니까 그럼 하는 수 없지 이러고 얘를 겐지라고 하는 씨를 주고 얘를 궁 밖에 살게 해요. 궁 밖에서 살면서 이거를 신격 강화라고 하는데 신하로 격을 낮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신격 강화당한 겐지는 살면서 뭐 어떤 결핍이 있냐고 하면은 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려서 엄마를 잃었어. 그리고 아빠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도 맨날 엄마를 그리워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가 이렇게 그 죽은 기리스보 고이를 그리워하다가 어느 댁의 따님이 기리스보 고이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당장 입궁시켜 이러면서 당장 입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후지스보라고 하는 후궁이 사는 방에 살게 되는 전에 죽은 사람은 기리스보 이쪽은 후지스보예요. 이 후지스보 요고라는 사람이 입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신분이 높아요. 근데 고키된 요거만큼 신분이 높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고기된 요고가 막 괴롭힐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죽은 이 사랑하던 이 겐지네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천왕이 이 여자한테 너무 푹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겐지도 어쨌든 약간 완전 애기 때는 황궁 내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 새엄마를 봤는데 자기는 너무 이 새엄마가 좋아요. 이 새엄마랑 너무 놀고 싶고 새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진짜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얘가 나이를 먹고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이 성인이 막 한 20살 됐다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막 한 10대 초반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쨌든 빨리 죽었으니까 10대 초반에 이제 애가 좀 머리 굵었다 싶으면 바로 결혼을 시키잖아요.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있었었던 대신의 딸을 겐지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겐지를 이제 그 집에 사위로 보냅니다. 이 시대에는 어느 댁의 사위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왜냐면 여자가 자기 집에 살면은 남편이 그 아내 집에 와가지고 자고 나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모들도 자기 딸하고 계속 살면서 딸과도 계속 가깝고 사위라도 되게 친해지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자기들이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나중에 사위가 자기 집을 따로 크게 지어가지고 나갈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면은 그땐 따로 살지만 그 전까지는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장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어디서나 그렇기는 하지만 장인이라는 건 사위의 굉장히 정치적인 뒷배인데 이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아주 제일 높았던 대신을 그러니까 진짜 제일 높은 거는 이 곡희된 요고의 이제 오빠 되는 분인데 그분 말고 제일 높은 좌대신의 따님을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희된 요고님은 또 기분이 나빠. 왜냐면은 자기 자식하고 이 좌대신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좀 더 이 아주 완전 짱짱한 권력가게 이렇게 묶으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안 그래도 그 죽은 그 여자도 미워 죽겠고 그 아들도 미워 죽겠는데 그 아들한테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하려고 그랬던 그 여자 아이를 쟤한테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겐지 살고 있는데 겐지는 이 자기 새 아내랑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겐지가 이 아내한테 못되게 굴진 않았어요. 겐지는 아내한테 조금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기는 당연히 황실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신하된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또 이 사람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막 둘이 약간 사이가 내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겐지는 어머니에 대한 또 이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해안 시대 이 시대에는 시노비코이라고 해가지고 숨겨진 사랑을 또 약간 되게 그 흥미롭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일부로 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겐지는 바로 그 시노비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되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아버지를 배신하고 새엄마를 좋아하면 안 되죠. 물론 자기를 사랑 안 했어도 새엄마를 좋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면에서 절대로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후지스보의 이제 료고님 같은 경우에는 겐지가 자랄수록 뇌가 잘 생겨지니까 마음이 완전 없진 않아요. 그치만 어쨌든 자기는 지금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지금 이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 겐지에 대한 마음을 또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또 이제 이 마음을 뭐 이제 막 인정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겐지는 자기 아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겐지는 그러면서 밖으로 돌게 됩니다. 밖으로 돌면서 수많은 여자와 연문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겐지 모노가타리의 스토리예요. 겐지 모노가타리의 챕터 이름은 모두 거기 나오는 여자 한 명당 챕터 하나를 받았어요. 이 초반에 나오는 여자가 로쿠조노 미야스노 도코로라고 하는 되게 멋있는 여자가 있는데 겐지가 좀 여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다가 로쿠조에 살고 있는 미야스노 도코로 그러니까 예전에 좀 황족의 아내였다가 그 아마 남편이 죽거나 그래가지고 애는 낳은 상태인데 살고 있는 사람들 미야스노 도코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로쿠조노 미야스노 도코로라는 분이 그렇게 글씨를 아름답게 쓰고 시도 아름답게 잘 짓는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좀 배우러 갔는데 말해보니까 이분이 너무 멋있는 어른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겐지가 이 여자랑 사귀입니다. 이 여자랑 사귀는데 정처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남편이 밖으로 오니까 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이제 또 이 로쿠조노 미야스노 도코로는 뭐가 있냐?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황족하고도 결혼했던 여잔데 지금 신격 강화된 이 어린 놈한테 내가 지금 진심이 된 게 또 이 여자는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랑해. 근데 사랑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얘한테 진지하다니. 그래서 좀 둘 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느 날
어떤 축제 날이 있었어요. 축제를 보려고 나왔는데 이제 원래 여자들이 좀 밖에 또 고귀한 여자들은 밖에 남자들한테 얼굴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우차라고 하는 우리 마차인데 거기는 우차였어요. 가마도 아니고 우차 말이 끄는 이런 가마 같은 거에 옷자락만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 딱 하고 얼굴 딱 숨기고 발 딱 내리고 구경을 하는 건데 이 미야스 도코로 분은 조용히 이제 우차 타고 나왔는데 저기 좋은 자리가 있어 거기 가려고 하니까 거기 그 옆에 있었던 그 우차 쪽에서 여기는 그 이름 높으신 그 좌대신의 따님이시고 그 히카루 겐지님의 아내 되시는 이 아오이노 우에님의 우차인데 너 어디서 온 우차인데 감히 여기서 이제 막으려고 하냐 천한 것이 저리 비켜라고 하니까 이제 로쿠조노 미야스 도코로니를 모시는 사람들도 우리 마님이 황족하고도 결혼했던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대판 났는데 어쨌든 둘 다 좀 이런 남들 보는 데서 싸우는 것도 막 싫고 어쨌든 로쿠조노 미야스 도코로가 졌어요. 이쪽은 좀 당당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졌는데 로쿠조노 미야스 도코로는 방에 들어가 생각을 할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어린 놈을 사랑하는데 저 어린 놈에게 정처가 있고 정처도 어린애인데 내가 지금 걔랑 싸웠어. 싸웠는데 졌어.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겐지가 막 와가지고 맨날 아름다운 시도 읊어주고 너무 사랑한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놓고도 또 이제 자기 아내한테 가는 날 못 오잖아. 그럼 또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럼 자기는 첩 같은 느낌인 거잖아. 여기서 또 이제 결혼 문화가 있는 게 이 시대는 일부 다쳐도 됐고 그리고 하나 여자가 많은 남자랑도 이제 사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문화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정처 같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보통은 이제 여러 아내들이랑 다 결혼을 해두고 그 아내들의 집에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집 지을 때 그 집에 키타노타카타라고 한 명 모셔오면 그분이 약간 정초로 결정 땅땅 이런 느낌인데 이때의 겐지의 경우에 애초에 성인 시들 할 때 좌대신댁 따님하고 결혼을 하도록 자기 아빠랑 뭐 이쪽하고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 겐지가 집이 없어도 이쪽이 어쨌든 정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야스나 도코랑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미야스나 도코로 입장에서 나는 애인이고 저 여자는 정처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여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밤에 원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밤이면 밤마다 원혼이 돼가지고 이 정처에 가서 정처의 목을 조르고 정처가 애를 낳는데 또 이제 원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죽어 뭐 이제 이러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정처가 죽었어요. 그런 귀신을 믿던 시대입니다. 그런 귀신을 믿던 시대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겐지도 내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원혼의 짓이다. 왜냐면 이 시대에는 병 걸렸으면 원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 그 승려도 부르고 막 도사도 부르고 막 방울소리도 울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하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로쿠조노 미야스 도코로님 냄새인 것 같아. 왜냐면 이 시대에 어쨌든 향도 되게 중요한 거여가지고 그 무슨 우리가 아는 뭐 백단향 뭐 그 울금 뭐 이런 향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고상하고 그 되게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좀 배기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그니처였거든요. 그런데 맡아보니까 이 로쿠조노 미야스노 도코로님이 쓰는 향이 나는 것 같고 또 그분 얼굴을 은근히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미야스노 도코로가 자기가 원혼이 돼서 그 어린 여자를 질투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해치기까지 했다는 사실 너무 충격을 받고 겐지랑 헤어집니다. 그래서 겐지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어쨌든 그 안에서 겐지는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여자들이 모두 겐지를 칭찬해요. 왜냐 겐지는 잘생겼고 돈도 많고 그리고 겐지는 모든 여자들한테 와가지고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겐지가 여자들한테 써주는 시가 너무 아름다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들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의 집에 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만나달라 하는 편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여자하고 뭐 이제 뭐 시도 좀 주고받고 그리고 그 여자들 집에서 좀 자고 오고 이런 게 그 시대 이제 연애인 건데 겐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무 훌륭하게 해내면서 또 좀 기술적으로 해내면서 되게 좀 장난스럽게 여자들이 좀 거부할 수 없이 해요. 그리고 그 시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정확한 종이에 정확하고 아름다운 시를 정확하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써서 아주 훌륭한 꽃까지 묶어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예의 바른 하인에게서 보내요. 그리고 막 되게 자기랑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았던 여자라도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한번 만난 여자인데 내가 돌봐줘야지 이러면서 돈이랑 장작을 보내면서 돌봐줘요. 이것이 겐지가 모든 이 풍류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런
핵 막장 치정극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모든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왜냐면 그는 풍류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풍류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도시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 교토화법이라고 하는 거 요즘 좀 밈으로 많이 퍼지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교토화법은 이제 무슨 농담이냐 하면은 이 교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로 직접 말 안 하고 돌려서 말을 한다 이런 건데 원래 일본 사람들은 좀 돌려서 말을 해요. 근데 교토는 더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절대로 직접 말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접 말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부드럽게 그 돌려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인은 물론 일본의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좀 알아듣기 힘든 수준으로 돌려서 말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좀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거에도 막 나왔었고 여러분 그 명탐정 코난 만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코난하고 미라니 커플이 있고 그 걔 한국 이름 모르는데 하인성인가요? 그 하토리 헤이지랑 카즈하 커플 있잖아요. 그 까만 얼굴에 그 오사카에서 온 그 소년탐정 걔 좋아하는 친구. 원래 이렇게 커플인데 이 하인성이를 이 하토리를 그 영화판에서 좋아하게 된 그 교토가 좀 배경인 팬이 있었나 보죠. 영화판에서 이 하토리를 좋아하는 교토에 좀 명문가의 따님이 있는데 걔가 저는 그 영화 안 봤어요. 근데 만화책에 등장하는 거 봤는데 만화책에 나와가지고 되게 좀 비꼬듯이 이제 좀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사카 출신이라서 오사카는 일본의 다른 지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곳을 또 유명해요. 되게 웃기죠. 오사카 교토 붙어 있는데 정반대야. 여기는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돌리고 이거는 일본 사람도 놀랄 정도로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카즈하가 교토 여자들 진짜 음흉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라니는 거기서 보면서 그게 그런 의미여서 난 몰랐네.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미디어에 나온 이제 밈이고요. 실제로 교토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때 물론 제가 거기서 오래 살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배척받는 경험이 생기고 당연히 너무 돌려 말해서 못 알아듣는 일이 생기겠는데 적어도 여행객은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한 일은 없다. 정확하게 말할 건 말하고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가 알아서 이제 눈치를 알아서 채가지고 옆에서 누가 이제 서 있다 이러면 비켜달라는 뜻이구나 이러고 이제 비키게 되는 한국인 같았으면 비켜주실래요? 저기요 이렇게 했을 거지만 일본인들은 비켜달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비켜줘야 돼요. 그런 교토화법이라는 그런 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토화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었었는데 들었을 때 다 근데 그거 좀 문맥상으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일단 관광으로 가실 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교토화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토는 크지는 않아요. 소도시보다 조금 커요. 근데 버스를 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버스가 안 막히면은 여기서 여기가 제 생각에는 한 20분이면 가요. 제 생각에는 이 대로를 탄다고 했을 때 근데 막히기 때문에 벼랑간 여기서 막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막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냥 작은 곳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걷다가 이를테면 저희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걸어가지고 좀 버스를 타고 4-5 정거장 정도 이제 올라간 곳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걸어가지고 좀 올라가는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교토의 최북단 막 버스의 종점 있는 곳까지 여기서 걸어 30분 그러니까 2km 막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그렇다고 걸어서 다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토 이렇게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토가 일본 역사에서 차지하는 이 중요성 진짜 1000년 동안 이곳이 수도였다. 법적인 수도였다. 그리고 또 이 일본을 나눌 때 좀 행정구역 나누는 거 있죠. 우리로 따지자면 뭐 서울특별시 뭐 어디 뭐 무슨 경기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47도도 부현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그게 일단 현, 뭐 아키타 현, 뭐 아오모리 현 이렇게 좀 약간 우리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같이 크게 나누는 그게 있고 그거 외에 이제 홋카이도 하나의 행정 단위로 치고요. 그리고 도쿄도를 서울특별시 같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사카부랑 교토부가 그렇게 있어요. 걔네하고 나머지 이제 현들 합쳐가지고 47도도부 현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교토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시로 따로 나와가지고 교토부라고
따로 행정구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토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교토시를 많이 봤지만 교토시 말고도 교토부의 다른 시를 가서 보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교토부 우지시 뭐 이런 데를 가서 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너무 좀 길긴 했네요. 죄송해요. 좀 이렇게 띄엄띄엄 좀 설명으로 띄어가지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릴 브이로그의 내용은 제가 가서 본 문구들하고 또 이게 되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진짜 제 생각으로 한 10m 걸으면 절이 하나씩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한 15m 걸으면 하나씩 뭔가 작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곳이라도 나와요. 그렇게 사적이 진짜 그냥 채이는 게 사적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적이 많은 곳이라서 좀 사적을 모아놓은 좀 그런 영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갔던 곳에 대한 카페 모음 영상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밥 먹은 거 이제 모아놓은 밥 영상도 이제 있을 거고요. 아, 식당이랑 카페는 막 제가 막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부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부를 막 자세하게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짧게 그냥 제가 먹은 거 좀 찍고 이런 것들 모아놓은 그런 영상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길거리 풍경 그런 식으로 테마들을 나눠가지고 브이로그들을 앞으로 10수화 정도를 천천히 하나씩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본 것들이 지금 뭐 문구, 뭐 사적 보기, 뭐 카페 가기 밥 먹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쁜 꽃 축제도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매화 축제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흥미로운 거 하나 한 거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의 귀여운 야끼소바가 보이시나요? 이거 뽑기 했는데 가차 돌렸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빨간 끈이 생강이고 이 생강이 얹어진 야끼소바 이런 모양으로 되는 그런 끈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본 여행 요즘 다녀오시는 분이라면은 고슈인 초가 들었어요. 고슈인 초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정말 아실 수가 없는, 추론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본에 절과 신사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은 뭐 사실 그 참배해야 주는 건데 참배 안 하고 그냥 방문만 해도 사실 주기는 해요. 돈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면은 거기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붓글씨로 이렇게 어디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고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고슈인인데 사실 이 빨간 도장이라는 그 슈인에다가 고라는 높임말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 고슈인을 모으는 고슈인 초라고 하는 이런 스탬프 첩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료 스탬프 모음인데 그 스탬프가 이제 손으로 쓰는 이 고슈인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저도 갔을 때 고슈인 받는 사람 줄에도 막 서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받냐면 이제 신사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미가 있고 요즘 이게 관광 아이템화 되다 보니까 진짜 예쁜 게 많고 또 이제 시즌별 한정템도 막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오타쿠를 노리는 그런 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막 이 고슈인 종이에다가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을 프린트 해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모으는 게 재밌는 건데 교토는 발에 채이는 게 신사랑 절이기 때문에 전 다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알아놓는 날이 많았어가지고 다 채우진 못했고요. 그래도 한 4분의 3쯤 채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제가 가서 좀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곳이라던가 여긴 정말 재밌었고 여기에 대한 기념을 남기고 싶다. 미카네 신사라고 도네 신사예요. 이런 곳들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온 저의 고슈인 초입니다. 얘네들은 보면은 써줬구나 멋있네 싶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종이 잘라가지고 만든 이런 아티스틱한 거를 또 이제 팔아요. 이것도 팝니다. 이거 보시죠. 카와이 신사예요. 이름도 카와이 신사예요. 그래서 약간 카와이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쁜 손거울 모양 에마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었어. 예쁜 얼굴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매화철에 갔다고 이런 한정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너무너무 예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은 이제 신사의 것일 확률이 조금 높고요. 좀 이렇게 글씨 많은 건 좀 절의 것일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거는 옴으로 닌나지 거예요. 이거는 푸른 부동명왕이 이제 유명한 쇼렌이네 것.
그리고 여기 이쪽은 어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교도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귀염 깜찍한 돌아보는 토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바로 그려주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거 봉투에 넣어서 주거든요. 글씨 오늘 며칠이다 글씨만 써가지고 이런 카키오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카키오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왜냐면 어쨌든 써주는 게 좀 좋긴 하니까. 그래도 이런 게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아까 보신 것 같은 막 그 되게 종이 펀칭돼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카키오키고 비쌉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종이로 이제 이런 먹이 딴 데 베기지 말라고 끼워주는데 이것도 은근히 좀 모을만한 예쁜 것 같아가지고 좀 모아놨어요. 이런 거 이거는 축구계 신사, 스포츠의 신사인데 그 뭐랄까 부활동 전체를 다 먹어보겠다 이런 신념이랄까 그런 야망이 느껴졌어요. 귀엽지 않아요? 얘 반짝이 풀 바른 거 보세요. 여기 현무신사인데 갔더니 무슨 신관님이 바닥에서 약간 그 하얀 티셔츠 입고 뭐 정원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가가지고 저기 이거 고슈인 주세요라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바로 사무실로 문 드르륵 닫고 들어가셔가지고 딱 내주시는데 이거 그분이 그런 반짝이 풀 발랐나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세임의 신사까지 가서 이만큼 이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고슈인 메구리도 했어요. 이걸 고슈인 메구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여행에 하려고 했었던 문구 힐링 다 했고 거의 고슈인 메구리까지 했고 또 카페도 다 돌아봤으니까 진짜 많은 걸 이번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토에 한 달 있으면서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다 계획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토 곳곳을 다 보고 맛집도 다 가고 체험도 다 하고 약간 근교도 다 갈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 달이 너무 짧아가지고 일단 그게 물리적으로 좀 안 되고요. 그 왜 체력이 딸려가지고 중간에 알아눕는 날이 꽤 생기더라고요. 좀 빡세게 다니면은 알아누워요. 그게 4박 5일은 빡세게 다니고 한국 가서 알아놓으면 되는데 한 달을 빡세게 다니는 거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이 못 보고 왔지만 뭐 그래도 뭐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번에 와서 그래도 좀 되게 배운 게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일본어가 늘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제가 일본을 이제 많이 가잖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일본어를 못하진 않아요. 저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가서 그냥 완전히 일본어로 다 소통하면서 제 필요한 거 뭐 차 뭐 달라고 다 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 뭔가 그 물어보는 모든 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 문화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 돌아왔다고 한 게 평소에 제가 여행 갔다 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맨날 이러잖아요. 이번엔 감기가 아니고 꽃가루 알레르기였어요. 그것도 좀 웃긴 게 한국에서 저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은 적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갑자기 너무 아프고 밤새도록 막 영혼을 뱉어낼 것 같은 기침을 하길래 병원에 갔죠. 근데 병원에서 이 선생님이 지금 2가지 진단이 가능한데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꽃가루 알레르기다. 그래서 제가 열이 없고 멀쩡히 걸어서 왔는데 어떻게 코로나냐 이랬더니 자기 생각에도 코로나는 아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다. 이러면서 알레르기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알레르기 걸린 적이 없고 꽃가루 알레르기에 이렇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이 아픈가? 선생님 너무 약간 대충 보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다음날부터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화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려왔고 이렇게 한번 걸렸으면 앞으로도 고생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시즌 되면은 일본을 최대한 가지 말든가 가더라도 열심히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꽃가루 알레르기가 돌아다닐 테니까 마스크를 좀 쓰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마스크 저 싫어요. 마스크 쓰면 쓴데 트러블 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나가보든가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짜리 여행의 체력 배분법도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 가을에 파리 한 달 살기를 하러 가거든요. 그때는 정말 슬렁슬렁 다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지금 이 긴 인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 테마별로 걔네들이 날짜별로 돼 있진 않고 테마별로 돼 있어요. 테마별로 이제 한 브이로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울을 보실 거예요. 근데 하울은 한 번에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전 많이 사오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짱 많이 사왔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주위에
일본에서 사가지고 제가 이고지고 온 물건들이 쫙 있는데 얘네 말고 제가 배로 보낸 일부 물품이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비싼 거 보내면 관세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최대한 제 옷 같은 이런 거 막 보내고 좀 싸면서 부피 크고 무거운 이런 애들도 보냈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오면은 걔네들은 좀 따로 하울을 편성하기로 하고 지금 이고지고 온 친구들 위주로 하울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런 사서 제가 이고지고 온 하울, 그리고 배로 실어 온 하울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왜 이번 브이로그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번에 일본 여행을 준비하려는 초보자를 위한 콩깍지 팁을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에는 뭐 일본에 갔을 때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좀 여행할 때 많이 쓰게 되는, 많이 듣게 되는 일본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런 좀 팁 같은 거 좀 궁금하다고 예전에 설문조사에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기획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본은 포장을 많이 하니까 당신에게 그 비닐 봉지를 물어볼 때 몇 종류의 비닐 봉지를 칭하는 말이 있는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가서 뭐 어, 거기서 커피는 할 때 뭐 설탕이나 이런 거 당연히 넣어가지고 오지가 않는데 그 왜 뭐 우유나 레몬 필요하신지 그러니까 우유나 설탕 필요하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답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한국하고 문화가 약간 달라가지고 알아두시면 약간 덜 당황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왜 정확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교토 한 달 살기 시리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